세조는 온몸이 땀으로 뻑 젖은 채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사색이 된 얼굴로 불안에 덜덜 떨었죠. 꿈에 형수, 현덕왕후 귀신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세조에게 충격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현덕왕후 귀신이 퇴! 하고 침을 뱉은 거예요. 세조는 찝찝함에 온 몸과 얼굴을 벅벅 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세조의 몸에 오돌도돌한 종기 같은 게 계속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조가 피부병을 앓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사실 이 세조가 현덕 왕후가 침을 뱉는 악몽을 꾸고 피부병을 얻었다는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설로만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묘한 일이 당시 궁에서 벌어져요. 단종이 죽은 이후 어느 날부터 세조의 몸에 정말 피부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세조 정권 중반을 넘어설 때부터 세조에게 피부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록에는 풍수병이라고 하고 있고 세조를 비롯한 역대 임금들이 많이 앓았었는데 대체로 피부병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러니까 현덕왕후의 꿈 때문일 리는 없겠지만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싶었고 세조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만큼 불법으로 쟁취한 권력에 대한 민심의 이반 현상이 심했던 거겠죠. 자, 그런데 지방 행차를 다니던 1463년 10월 23일 세조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3살밖에 안 된 손자 원손 인성대군이 갑자기 풍질에 걸린 겁니다. 풍질은요, 신경계통이 고장나 생기던 풍병을 말합니다. 인성대군이 누구냐? 바로 훗날 예종이 되는 세자의 적장자였습니다. 자, 왕실의 보위를 앞으로 이어야 될 이 원손의 병에 중하는 발칵 뒤집혀집니다. 세조는 모든 치료법 다 동원해서 원손을 살리라고 명하죠. 그런데 다음 날인 24일 새벽 인성대군은 세상을 떠납니다. 원손 인성대군의 죽음으로 억장이 무너졌을 세조. 맏아들에 이어 손자 원손까지 죽으니 세조는 거의 패닉이 온 겁니다. 대체 왜 이런 불행이 계속 닥칠까?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현덕 왕후의 저주 때문이었을까? 세조는 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기억을 더듬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버지 세종의 묘자리를 살필 때 함께 본 풍수지리사, 즉 지관이 한 불길한 이야기가 생각난 겁니다. 어떤 뭐라고 이야기? 했길래? 자, 때는요 1443년 2월 세종 제위 때였습니다. 이때는요 세종이 자신이 묻힐 곳을 정할 시기였는데요. 세종은 아버지 태종의 묘인 헌릉 옆에 묻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형세와 기운이 어떤지 미리 좀 알아보라고 했죠. 이때 땅을 살피러 간 사람 중 한 명이 수양대군 세조였습니다. 헌릉 근처에 도착한 이 세조와 신하들, 지관은 땅의 형세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당시 땅을 살펴본 지관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절사 손장자, 절사 대를 잇는 자식이 끊긴다. 손장자 맏아들을 잃는다. 그러니까
손이 끊어지고 맏아들을 잃는 땅입니다. 본인 얘기 아니에요? 정확히 말했는데요? 와, 정확하게. 그러니까 세종이 정한 묘자리가 왕실의 대를 이을 장자가 죽어나가는 그런 자리라는 거였어요. 와. 그런데 이때 세종은 그냥 그곳에 묻히겠다라고 합니다. 꼭 아버지 태종 곁에 묻히고 싶어서 이런 섬뜩한 말에도 뜻을 꺾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종은 그로부터 7년 후 1450년 헌릉 옆에 묻힌 겁니다. 그런데 자, 세종이 승하한 후 왕실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자, 세종의 그 아들과 손자들, 적장자들을 지금 그려놓은 가계도입니다. 자, 세종의 적장자 문종, 즉위한 지 2년 만에 병으로 사망합니다. 자, 그리고 문종의 적장자 단종, 죽었. 유배에 가서. 17세 유배지에서 사망. 자, 그리고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 죽었어요. 20살 때 사망. 와. 그런 와중에 예종의 적장자이자 원손인 인성대군 3살에 사망. 와. 자, 이들의 공통점 뭐인 것 같습니까? 적장자. 네, 맏아들. 적장자. 왕실의 대를 이을 후손들이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몇 년 사이에 왕실의 적장자들이 지금 줄초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묘자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겠네요. 저렇게 아들, 아니, 손자를 이렇게 잃었으니까 세조가 어떻겠습니까? 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열명이나.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세조 역시 이렇게 불행이 계속 닥치니까 그 말, 옛날에 들었던 그 말이 마치 저주처럼 머릿속을 맴돌지 않았을까요? 손자는 죽고 피부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조 인생에 이런 불행들이 계속해서 닥치니 불안은 가시지 않았겠죠. 이때 세조는요, 어떻게든 이 피부병의 뿌리를 뽑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어느 날 대신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온양으로 가겠다. 이 심해지는 피부병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온양에 다녀온 뒤에도 세조의 병은 낫는 듯 하다가 다시 재발합니다. 이게 쉽사리 나을 병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세조가 피부병으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 수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 보시죠. 이 무덤. 이게 뭐예요? 근데 본인이 진짜 입었던. 네, 이건요, 세조가 입었던 걸로 보이는, 추정이 되고 있는 적삼이라는 조선시대 옷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얼룩덜룩하죠. 당시 세조가 흘린 피고름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짜 고생했겠다. 이게 아토피 같은 거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피부병 진짜 괴롭잖아. 어떻게든 피부병에서 벗어나고자 치료와 절 행차에 열을 올렸던 세조.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이 세조를 둘러싼 아주 묘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때는요, 세조가 강원도 평창에 있는 상원사라는 절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때 세조는 이 계곡에서 혼자 목욕을 하게 됩니다. 피고름이 나서 가렵고 쓰라리니까 찬물로 씻으면서 아픔을 달래냈던 겁니다. 그런데 한참 목욕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 세조 뒤로 쓱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현덕왕후. 또 나타났어요. 네. 또 갑자기 나타나 위에서 쳐다보고 있어. 테이! 아니 지금 아니에요 또? 바로 동자승이었습니다. 나. 네. 세조는 어린아이니까 뭐 큰 의심 없이 등을 좀 밀어달라고 했죠. 자,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든 세조가 몸을 살펴보는데요, 소스라시 놀랍니다. 피부가 말끔해진 거예요. 놀라서 뒤를 쳐다본 세조.
두 눈을 의심할 장면을 목격합니다. 등을 밀어준 게 아이가 아니라 동자승의 모습을 한 문수보살이었다고 합니다. 자, 문수보살은요, 불교에서 최고의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입니다. 그 문수보살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조의 병을 낫게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실제 세조가 봤다는 동자승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불상, 이 불상이 세조가 본 모습을 본떠 만들었다고 알려진 오대산 상원사에 봉안된 문수 동자상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 이 그림은요, 문수동자가 지금 세조의 등을 씻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수님, 세조가 진짜 이런 일들을 겪은 거예요? 그 문수동자 이야기는 실록에는 없습니다.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왜 이런 세조와 관련된 신비로운 일화가 많이 생겼냐 하면은 당시 민심이 좋지 않으니까 세조와 공신들은 정권을 유지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수동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도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고 은혜를 베푼다는 이미지를 새기는 겁니다. 세조 정권에 대한 실책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로 읽혀집니다. 자, 그렇다면 절에 다녀온 후 세조의 피부병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진짜 나아졌어요, 다? 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의학적으로 나을 수가 없어요.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요, 계속 온천과 절을 다닙니다. 1466년 3월이었습니다. 이번에 세조가 강원도 고성과 금강산으로 향합니다. 그 와중에도 세조는 동행한 공신들과 꼭 이걸 했습니다. 술자리. 맞습니다. 술자리. 술자리. 네, 술자리. 공신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불안감을 털고 권력의 무탈함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마음의 안식이 돼야 될 술자리에서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세조의 불안감에 또다시 불을 지핀 겁니다. 오랫동안 북방에서 근무한 공신 양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정은요, 개유정난 때 김종서 제거의 그 행동대장으로 나섰던 인물인데요. 주로 변방에서 근무하다가 오랜만에 중앙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그 양정을 위로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집니다. 세조와 공신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셨지요.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고 세조와 공신들의 취기도 한껏 올랐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양정이 갑자기 세조에게 폭탄 발언을 합니다. 전하께서 임호하신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오로지 한가하게 안일하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세자에게 양위하고 물러나서 쉬십시오라는 말이었습니다. 내려오란 내려오란 얘기예요? 왕의 자리에서. 야, 이거는 이거는 영목 어. 말이 안 돼요. 자, 이때 세조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일단 지나가고 웃으면서 끝나고 그다음에 밤에 이제 환관. 밤에 또 네, 보내야죠. 진짜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확인하는 거. 이제는 칼을 들고 가는 거지. 세조는요, 양정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위를 탐내는 사람이던가? 그 후 세조가 승지를 향해서 한마디를 했는데요. 옥새를 가지고 오라! 물려주려고요? 그러니까 네 말대로 내가 내려갈게. 그랬을 때 그 분위기를 감당해 보라는 거잖아요. 네. 옥새를 가져오라는 세조와
반대하는 신하들로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대신들이 양정이 불손하니 처벌하셔야 됩니다 라고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때 세조는요, 양정을 참수하라 명을 내립니다. 와, 참수. 술자리에서 누구보다 너그러웠던 세조였지만 양위까지 언급하는 공신의 태도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왜냐면 이게 세조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올라왔는 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일은 세조가 공신을 너무 감싸면서 벌어진 부작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공신 세력들을 확실하게 휘어잡지 못한 결과 세조의 권위에 흠집을 낼 만큼 기세가 등등해진 거지요. 아마 세조도 이 일로 공신들의 위세와 건방짐에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던 공신들 간의 믿음이 아주 미세하게 허물어져 가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이제 세조는요, 그렇게나 믿었던 공신들을 미심쩍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어허, 이런 공신들의 위세가 혹시 이 정권에 위협이 되진 않을까 불안해진 겁니다. 게다가 건강도 나날이 악화되면서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렇게 불안이 계속해서 쌓이자 세조는 큰 결심을 하죠. 마음속에 자리했던 불안의 싹을 끊어내려고 합니다. 세조가 공신들에게 영릉, 즉 아버지 세종의 능을 옮길 것이니 경기도에 가서 땅을 보고 오라고 한 겁니다. 자, 세조는 왜 갑자기 세종의 능을 옮기려고 했을까요? 이제 더는 못 참겠는 거죠, 이 문제는. 너무 찜찜한 게 있었잖아요. 네. 계속 생기니까요. 이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 아니었을까요? 네. 능의 기운이 좋지 않다는데 그대로 두면 자식들에게 그 비극이 대물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조는 뜻대로 세종의 능을 옮길 수 있었을까요? 엄청 강력하게 얘기했으니까 옮기지 않았을까요? 옮기지 못합니다. 왜요? 왜요? 능을 옮길 명분이 부족했거든요. 게다가 신하들의 반대와 또 이장 비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긴 고민 끝에 세조는 능을 옮기는 걸 포기합니다. 그럼 너무 마음에 계속 남았을 것 같아요. 그쵸. 야.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찝찝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렇게 불안을 덜어낼 방법 중 하나였던 천릉 계획이 무산된 후 세조는 나날이 기력이 쇠약해집니다. 피부병 이외에도 온갖 병이 세조를 괴롭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468년 7월 세조는 공신들에게 한 가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차례를 어기고 외람되게 비기를 이어받았으나 재주가 없고 덕이 없어 이제 다시 생각하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수부께서 왕의 자리를 탐내 부덕한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더군요. 어릴 적 나 놀아주던 친절한 숙부의 모습만 기억됩니다. 조카를 내치고 왕위를 찬탈했으나 재주나 덕이 없어서 자신은 왕위 자질이 없다라고 한 거예요. 세조는요, 자신의 병이 낫기 어렵다는 걸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위 내내 자신을 짓누른 그 불안감과 한편에 있던 죄책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죄를 씻어보고자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에휴, 그냥 뭐